어느 날 한적한 마을에 아주 독특한 박물관 관장이 있었습니다. 이 관장은 철학을 사랑했고 특히 이마누엘 칸트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칸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특별한 전시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전시는 큰 미로 형태의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미로에 들어서면 먼저 이정표가 하나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미로는 칸트의 철학적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처럼 반짝이는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힌트들은 바로 선험적 지식을 상징했습니다. 경험 없이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들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이 길은 항상 한 방향으로 통한다 같은 단순한 법칙을 별의 빛으로 가득한 하늘이 방문객들에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별의 힌트를 따라 미로를 걷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새로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각 방은 현실의 경험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연장과 기기들이 있었고 이는 사람들이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수학적 도형과 공식들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관장은 이를 통해 수학적 지식이 특정한 경험 없이도 선험적 판단에 의해 인식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로의 다음 부분에서는 관장비 특별한 손길이 돋보였습니다. 관장은 각 방에 거울을 설치해 놓았고 이 거울들은 깨알 같은 글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글씨들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 지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관장은 이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들이 어떻게 이성과결합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울에 적힌 글씨들이나 방 안의 물건들을 통해 사람들은 일종의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보다 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로의 마지막 지점에는 시간, 과공간을 주제로 한 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끝없는 우주처럼 느껴졌고 관장은 방 중앙에 거대한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시계는 각 방문객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이 방에서 관장은 인간의 인식 구조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계를 조직화한다고 주장하는 칸트의 이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에는 큰 칠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장은 방문객들이 칠판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결론이나 깨달음을 써보도록 권장했습니다. 자칫 마냥 복잡할 수 있는 철학적 개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미로를 거치면서 경험하고 이성을 결합하는 과정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시를 통해 칸트의 철학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느끼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관장의 전시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전달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장을 철학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금술사라 불렀고 그의 미로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알렉산드라는 매우 호기심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세상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왜 하늘은 파란지? 왜 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는지? 심지어 왜 언제나 밥을 먹을 때마다 고양이 쿠키가 옆에서 빤히 쳐다보는지까지. 알렉산드라의 부모님은 그녀의 이런 호기심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다양한 책과 자료를 제공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알렉산드라는 모든 것이었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준비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캐러멜 사과 나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알렉산드라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려드리죠. 아주 먼 옛날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와 같은 캐러멜 맛이 나는 사과를 맺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나무의 목적은 단순히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나무는 자신이 맺는 사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답니다. 사람들은 흥미롭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무 옆을 지나가던 여행자가 사과를 하나 따서 한 입 먹었어요.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죠. 그 사과 덕분에 그는 오랫동안 싸웠던 문제를 해결했고 다시 우울하게 지냈던 친구를 찾아가 화해할 수 있었답니다. 나무는 그를 보고 있었고 자신이 세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알렉산드라는 잠시 멈추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목적론이에요.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이유는 단순히 피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너머에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과 목적을 가진 것처럼요. 알렉산드라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각자의 삶에서 어떤 목적을 찾아볼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예전보다 더 협력적이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작은 행동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알렉산드라는 모닥불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역시 자신의 목적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리라 결심하며 말이죠. 어쩌면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그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행복의 마을이라 불리는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특별히 밝고 활기찬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그 누구도 불행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마을 중앙에는 큰 광장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들이 모여 행복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과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작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곧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의 즐거움이자 정례 행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소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갔다. 어느 날 한 젊은 마을 주민인 엠마는 대단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회에 나타났다. 그녀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행복 축제를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엠마의 제안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질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다양한 예술 공연, 세계 각국의 음식 체험 그리고 예술가들과의 만남 등 문화적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깊은 기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엠마의 제안은 즉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이디어에 즉각 동의하며 환영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축제가 열리면 소음과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 장은 엠마의 제안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하지만 엠마는 물러서지 않고 미래 공리주의에 따라 그 제안의 장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축제가 마을 전체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잠시 눈길을 끌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복과 교훈을 제공하는 장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또한 소음과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엠마의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의 행복축제는 대학에 열리게 되었다. 축제는 주민들에게 한층 더 풍부하고 새로운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었고 마을 외부의 방문객들까지 끌어들여 경제적인 이윤도 가져다 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엠마의 아이디어가 주민들에게 공리주의의 철학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후로 행복의 마을은 더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를 통해 질 높은 행복을 추구했고 미래 공리주의 원칙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서 다른 마을들의 부러움을 샀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엠마의 제안은 행복의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그리하여 자고로 엠마의 축제는 모든 이들이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아름다운 실증으로 칭송받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오래된 도시의 중심에 지혜의 광장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론을 토론하고 교환하는 특별한 장소였지요. 어느 화창한 날, 광장에는 대규모 철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각지에서 명망 높은 철학자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플라톤의 제자가 이데아론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자는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들이여, 우리는 모두 매일같이 수많은 사물과 현상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보신 그 아름다운 장미꽃, 그리고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마저도 말이죠. 관중 속에서 한 노파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이데아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매일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의 지혜와 철학적 성찰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청중들 중에 있는 한 젊은 예술가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매일 그림을 그리는 저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대가 그리는 작품 각각이 그 무한한 본체에 또 다른 창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이데아를 탐구하는 자이며 그대의 작품은 이데아를 우리의 세계로 끌어오는 통로라 할 수 있겠지요? 제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토론이 열기를 띠자 군중 중 농부, 상인,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저마다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농부는 우리가 매일 키우는 이 곡식에도 이데아가 있단 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농부들이여, 그렇습니다. 그대가 돌보는 위대한 자연과 풍요로운 미는 모두가 이데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가 대답하자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 사이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소녀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꿈과 희망에도 이데아가 깃들어 있나요? 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녀의 순수한 꿈과 희망은 이데아의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곳을 쫓아가면서 소녀는 누구도 닿지 못한 새로운 이데아의 형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데아를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세계였지만 그들은 이제 그 이데아의 세계를 상상하며 현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혜의 광장은 철학의 깊은 논의와 새로운 관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